네, 최근 한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던 한 경찰관이 성추행 혐의로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도 동료의 아내와 후배를 성추행했다는 논란이 있는 등 경찰과 고위 공무원들의 성추문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을 포함해서 한 주간의 사회 이슈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최영일 시사평론가, 변한봉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이 최근 성추행이 논란이 됐던 몇몇 네. 경찰관들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개인의 이탈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공직기강의 해이로 봐야 될까요? 이게 두 가지의 상호작용으로 봐야겠는데요. 최근에 뭐 경찰뿐이겠습니까? 일전에 이제 교수들, 그렇죠. 그 외에 또 이제 검찰, 검사들 이런 분들 많이 이제 좀 구설이 올랐었는데 네. 이 성추행, 성추문 문제는 우리가 뭐 가장 좀 사회적으로 위험하다라고 봐야 할 문제입니다. 사람을 도구화하는 이제 사건 아닙니까? 근데 이제 경찰의 경우에는 이 경찰의 명예를 위해서도 경찰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경찰 안에 일부 이런 분들이 섞여 있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네. 왜냐하면 뭔가 윤리적으로 자신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일탈적인 성격을 가진 분들이 경찰이 되면 이게 완장 효과 때문에 더 이제 어찌 보면은 이면의 세계에서 극단적으로 나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위험성은 높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리포트 잠깐 보신 것처럼 최근에는 동료 경찰관의 집에 가서 동료 경찰의 아내를 성추행한 경우 또는 같이 근무하는 여경을 성추행한 경우 또는 이게 지켜줘야 할 대상인 시민이죠. 여대생을 뭐 성추행한 경우 이런 경우들이 조금 이제 이 빈도가 높게 나오고 있어서 이 말씀하신 대로 공직기강 문제에 있어서 경찰에서 특히 성에 관한 문제는 더 좀 엄격하게 교육도 하고 또 엄격하게 징계도 하고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육, 계도 프로그램들을 강화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 외교부 간부가 해외 출장 중에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네. 당초 이 사건 후에 여직원이 자신의 해외 출장을 다녀온 후에 자신의 성추행을 당한 것 같다라고 진술을 했었는데 구체적인 경위는 이제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침대불을 증거로 제출을 했었는데 네. 그 침대불을 정밀하게 감식을 해보니까 이제 몇 가지 음모가 나왔었고 그 음모를 한번 검사를 해보니까 거기서 그 외교부 간부의 DNA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외교부 간부가 결국 그 여직원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어디 침대 가서 성추행을 한 것이 아니냐 해서 지금 계속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성추행 혐의를 입증할 때 어떤 절차가 어떻습니까? 뭐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가능합니까? 성폭행이나 성추행,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절대적입니다. 다만 이제 워낙 둘 사이의 은밀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상 구체적인 경위를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원이라든가 수사기관에서는 판단할 때 그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목격자의 진술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담을 소상히 얘기를 하고 그것이 논리적인 경험칙에 부합을 하고 네. 그것이 진술이 일관돼 있다면 법원에서는 이 사람이 실제로 겪었던 일을 진술했다고 보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그 피고인 내지 피의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관되게 거짓말을 해서 거짓으로 이렇게 남자를 공격에 빠뜨리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런 경우에서 이제 워낙 수사 기법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렇게 무고 내지는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릴 목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 정말 완벽한 사이코패스 내지는 아니면 아주 고도의 훈련받은 사람이 아닌 한 흠결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몇 번 더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게 하다 보면은 앞치과의 진술이 틀릴 수밖에 없게 되고 그것을 발견하다 보면 결국 이 사람이 진정한 피해자인지 아니면 남성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거짓된 진술을 하게 되는지는 충분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사회 문제죠. 바로 보복운전인데요. 네. 이번에는 순천에서 여수까지, 그러니까 24km를 따라간 이런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새벽 5시가 좀 넘어서 일어난 일인데요. 네. 뭐 다 이제 차들이 없으니까 달리는 시간인데 우선 외제 승용차에 3명의 일행이 타고 가고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끼어든 차가 이제 SM5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끼어든 것이 불쾌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로부터 24km 동안 계속 가로막기라든가 혹은 급정거를 한다든가 굉장히 예. 위험한 상황을 유발하면서 아마 그 이제 SM 차량의 운전자는 굉장히 진땀을 뺀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끼어들었다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순천에서 여수까지 24km인데 이 출근하는 새벽 출근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차량을 따라가서 직장 앞에서 또 난동을 피워요. 네네네. 그 운전자 불러오라고 해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경비가 뭐 막고 결국은 이제 블랙박스에 들어있는 영상과 그리고 그 회사의 CCTV에도 찍혔습니다. 네. 난동을 부리는 장면이. 결국은 이제 이분들은 다 구속됐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개별 사례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일이 의외로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굉장히 거죠. 빈번하죠. 이걸 우리가 로드레이지라고 부르는데 네네. 뭐 이제 분노의 보복 운전이죠. 근데 이게 왜 원인이 뭐냐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뭐 현대인들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도 있고요. 또는 요즘에 분노 조절 장애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대체로 이런 운전자들이 나중에 조사를 해보면 조폭이거나 뭐 거친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굉장히 얌전한 일반인인데 운전대를 잡으면 이런 좀 난폭성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이제 뭐 다중인격이나 우리가 이중인격 얘기도 심리학에서 합니다만 네. 안에 내재됐던 폭력성이 이 자동차 공간 안에 들어와서 이게 일종의 나의 무기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건 무엇보다도 좀 운전하는 분들의 습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좀 강화된 교육이라든가 네. 이것이 자신과 타인을 굉장히 위험에 몰아넣을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어떤 인식과 주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평소엔 멀쩡하다가도 운전대만 잡으면 이렇게 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의 심리를 한번 보면은 사실 자동차라는 것은 성인들의 유일한 장난감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인들이 가장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고 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동차는 속력도 낼 수가 있고 또 자동차라는 공간은 지극히 폐쇄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네. 남들의 그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활동할 때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억지로 좌중하는 사람들도 자동차 안에서는 이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대로 운동할 수 있는 차량이고 이 폐쇄된 공간엔 나만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도 더 폭력성이 표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영일 평론가님 말씀대로 평소엔 온순하다가도 폐쇄된 공간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다 보니까 자신의 본성이 드러나서 평소엔 얌전하다는 사람들도 그렇게 폭력성이 발현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또 관측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사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이 됐다고 했는데 네. 그 지금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자동차는 그 흉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 또는 흉기를 이용해서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것이기 때문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상당한 중형이 예상되고 있고 그다음 초범이라 할지라도 집행유예 같은 중한형이 선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전력이 많다고 한다면 당연히 실형까지도 예상될 수 있을 정도로 요즘 법원에서는 엄격하게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느끼는 게 블랙박스는 꼭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개인들이 하는 블랙박스 중요하죠. 네네. 네. 본인의 안전과 사고 시에 사고의 경위를 밝혀줄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이제 성폭행 사건에서도 네네. 결국은 이 증거가 뭐냐 물증이 중요한 시대가 됐는데 법정에서 이러한 증거를 위해서 블랙박스는 좀 필수화돼가고 있는 네. 과정인 것 같고요. 또는 내가 사고를 당하지 않더라도 내가 사고의 목격자가 됐을 때 눈으로 본 것보다 그렇죠. 블랙박스는 법정 증거로 제시될 수 있기 예. 때문에 블랙박스가 증가하는 것은 어쨌든 이제 이 사고를 예방하는 데는 많은 효과를 높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초등학생이 쓴 잔혹동시라는 게 논란이 됐는데 네. 뭐 결국에는 내용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폐기를 하기로 했는데 이 폐기 결정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좀 고민이 있어요. 우선은 이 시를 쓴 어린이, 10살 아이입니다. 시의 내용은 좀 극단적입니다. 근데 저 아이의 심리도 이제 걱정은 우리가 모두 하고 있지만 요 며칠 네. 새 이제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 높이 올라 있었지 않습니까? 많이들 읽으셨을 텐데 네. 내용은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10살 어린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극단적인 상상을 또 할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리고 또 저 아이들에게 저 아이가 저것을 스스로 생각해냈는지를 네네. 의심하게 되는 대목은 뭐냐면 저희 아이가 자랄 때도 보면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공포에 대한 괴담 이야기집 같은 걸 좋아해요. 그러면 그 안에 굉장히 끔찍한 얘기들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어요. 어른들의 상술 때문에 아이들의 동심이 좀 멍든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 어머니는 전량 회수는 찬성하지만 전량 폐기는 반대다. 왜냐하면 58편의 시가 들어있는데 한 편이 문제가 됐다고 다른 이 작품까지도 다 폐기하는 건 좀 가슴이 아프다. 네. 그리고 그 문제가 된 시조차도 작품성과 시적 예술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시인이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예술성과 작품성에 대한 논란으로 이제 번져갈 네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는 어쨌든 이 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회수는 맞다고 보고요. 네. 앞으로도 좀 이것을 근데 법적으로 규제할 것은 아니고 저는 이 출판계의 자정작용에 의해서 이것이 좀 스스로 자율 규제되는 것이 우선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이 잔혹동시라는 시를 쓴 아이의 아버지가 변호사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가깝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그 학생이 쓴 1집, 2집, 30시를 다 한번 읽어봤었고 네. 이번 일이 있은 후에도 한번 시를 다 읽어봤었는데 예. 사실 우리 최영일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문제 있는 내용이 있었던 건 솔직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된 시도 약간은 조금 과격한 면이 있긴 하지만 그냥 워낙 아동들이 괴담이라든가 뭐 공포물을 또 좋아하는 학생이라고 하니까 조금 오버된 표현이 있긴 하지만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네. 생각했을 때 문제는 사파가 오히려 너무 잔혹했다. 맞아요. 오히려 사파와 내용이 그 결합이 돼 버리면서 시 자체를 너무 또 잔혹하게 만들 측면이 없지 않아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서 뭐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이거를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좀 약간 그렇긴 하지만 적어도 동시라고 한다라면 적어도 그 아이의 감수성이 있고 문제라는 이제 그 문학적인 재능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재능이 모든 아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파의 선정이라든가 아니면 출판 대상에 있어서 조금 더 그 부모님이라든가 출판사가 신경을 썼으면 어땠을까. 단순히 이 아이가 상당히 좀 특이하고 재능이 있는 건 맞는데 그것을 모든 아이들이 공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마 약간의 실수가 아니었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알려진 어떤 심의 기준에 의하면 동화나 동시는 심의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렇죠. 사실 동화 동시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아이들의 순수한 눈이니까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뭐 제한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었었는데 네. 이제 말 그대로 이번 그 사건과 같이 또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상당히 수준 높은 아니면 조금 더 오바된 과장된 생각을 하는 아이도 있기 때문에 이제 동시에 있어서도 굳이 그렇게 심의를 하지 않는다라기보다는 출판 대상이라든가 아니면 사포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규제 자체는 기준 자체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얘기를 좀 나눠보면요. 채용 시장에 예전에 뭐 4, 5정, 네. 5, 6도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케아 시대, 취업 깡패, 그리고 빨대족 같은 새로운 표현이 나왔습니다. 신조어들이 나와서 요즘에 취업가에는 정말 젊은 이제 이 취업 준비생들이 네.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이케아 세대는 우리가 아는 그 해외 가구 브랜드죠. 그렇죠. 이 가구 브랜드가 이제 내세우고 있는 모토가 뭐냐면 품질은 우수한데 가격은 저렴하다. 네. 이것을 이제 취업 준비생들에게 적용해서 스펙은 높고 좀 고학력의 우수한 인재들인데 우리가 연봉은 싸게라도 취업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가슴 아픈 표현이 이케아 네, 세대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좀 제일 가슴 아픈 거는 빨대족이에요. 그러니까 캥거루족에서 더 나가서 이제 부모의 등골을 빼먹고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들이 취업을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동안 이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네. 젊은 성인들인데 이들이 결국 빨대족으로 변화하고 있다. 빨대족을 좀 심한 말로 쓴다면 아까 잔혹동시도 있지만 뱀파이어족 이렇게 앞으로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네. 취업 깡패는 사실은 말은 좀 거칠지만 좋은 표현입니다. 여러 학과들이 있는데 취업이 잘 되는 학과를 취업 깡패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이들을 또 요즘에 전화기라고 불러서 그렇죠. 전화기가 뭐냐 그랬더니 전자, 화공, 기계 요 이제 이공계 중에서도 예. 공대 학과들은 그래도 취업이 된다라는 면에서 전화기는 취업이 잘 돼 이런 표현을 쓰는데 또 요즘에 이제 전화기 쪽에서는 우리도 취업이 그렇게 녹록한 것만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신조어들이 계속 생기는 건데 이 신조어들이 과연 뭐냐? 애환을 표현하는 하나의 이제 일탈적인 은어로 자신들을 자조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88만 원 세대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런 신조어는 좀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 정책적, 제도적으로 취업이 좀 잘 되는 사회로 돼야 되는데 사실 경제 전체적인 요소를 본다면 그렇게 이 미래가 밝지 않은 것이 사실 더 걱정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죽하면 지금 이런 신조어들이 계속해서 나올까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 정부가 지금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동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정부에서 내놓는 대책을 보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는 창조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고부가가치 사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정부는 청년들에게 있어서 앞으로 고부가가치 사업, 창조 경제, 바이오 벤처 그런 쪽이 유망하니까 그런 쪽에 있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은 제조업이 아니라 뭔가 서비스 산업 내지는 벤처 산업이라든가 그런 금융산업 그런 쪽에 치중하게 되고 자신의 학과도 그런 쪽으로만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쪽의 취업은 너무나 좁죠. 또 우리의 산업 구조가 고부가가치 사업에 집중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아직도 제조업 국가고 제조업의 비중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정부가 지나치게 창조 경제라든가 벤처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같은 제조업에 있어서도 충분한 지원을 하고 그곳에 있어서 정부가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오히려 대다수 청년들이 그쪽으로 취업 자리를 하고 직장을 가질 수 있는 뭔가 정책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게 그나마 어떤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